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그 다음에 지난 3개월 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일으켰다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죠.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중국 제조 2025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 대해서 강하게 뭐라고 하죠? 억제한다고 해야 되나요? 전략적으로 그걸 누르려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중국 제조 2025 정책. 쉽게 말하면 2025년 앞으로 7년 후에 세계 넘버원이 되겠다. 이게 중국 제조 2025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시아 지역, 이거 이미 거쳐왔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인건비, 처음에 인건비 중심의 단순 인가공업에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이 되면 자본집약,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술 축적이 되고 개념 설계, 창조성이 합해져서 기술집약 산업, 즉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비교해보면 과거 60년대에서 약 70년대 이 시기가 단순 임가공업 했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중반 후반부터 90년대 IMF 직전까지 노동 자본집약적이었죠. 노동집약이나 자본집약이라는 중대형 산업을 얘기하고요. 설계도나 여러 가지 개념을 선진국에서 사와서 우리나라는 중질, 즉 중질 학력, 그러니까 중고급 학력이 그것을 모방하는 단계죠. 세 번째는 핵심 부품이나 그다음에 선진국만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개념 설계 부분을 가지고 경제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우는 먼저 한국의 경우는 사실 지금 자본노동 집약 산업에서 기술 집약 산업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아직 일부분만 넘어가 있죠. 반도체나 극히 일부분만 넘어가 있고요. 베트남의 경우는 지금 단순 임가공업에서 자본노동 집약산업 쪽으로 일부가 넘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 중국은 1차, 2차, 3차 전부에 포괄되어 있고요. 현재는 3차 부분으로 한국보다 더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의 목적은 현재 단순 임가공, 그 다음에 자본 노동집약적 산업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3차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넘어가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밑에 보면 이제 너크래커라고 있는데요. 우리 아마 최근에 몇 년 전부터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자본노동 중화공업 상황에서 선진국적 산업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함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넛크래커라는 것은 호도깨기 있잖아요. 호도를 이렇게 깨는 건데 그 안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선진국형 산업구조에서 여기 보면 핵심 부품과 개념 설계 두 가지가 있죠. 핵심 부품은 그야말로 부품입니다. 부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이게 일본이나 독일이 강하죠. 한국이 무역 적자가 가장 심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으로부터는 항상 우리가 수출보다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일본에 쉽게 우리가 대응을 못합니다. 왜? 핵심 부품이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팔 때 일본의 핵심 부품이 없어서는 만들지 못하니 울며 겨자물 사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핵심 부품, 그 다음에 개념 설계 부분, 개념 설계가 가능할 때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 간단하게 개념 설계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공대 교수님들이 한국의 현재 산업 부분, 그 다음에 기술 부분을 분석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2롯데월드나 영종대교, 인천대교 모두 한국의 건설업체가 건설했지만 핵심 개념 설계 도서는 사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천대교를 보겠습니다. 영종대교도 마찬가지요. 공사를 시작하지만 도대체 물살, 그 다음에 밑에 뭐 터파기 공사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구조 강도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는 한국의 회사가 결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제가 알기로는 인천대교는 일본의 회사에서 설계도를 사왔습니다. 사왔다는 얘기는 일본의 회사에는 그냥 설계도만 해준 게 아니라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디자인, 즉 PED라고 하는데 이 PED 단계에서 플랜트, 그 공사에 사용할 자재나 장비에 대한 사용이 모두 정해져 버린다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천대교에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공사하는데 우리 평양제철 철강을 쓰고 싶어도 개념 설계를 한 설계도를 한 일본 업체가 일본 무슨 철강, 신일본 제철의 철강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안 써버리면 이 설계도대로 설계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 하자보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개념 설계를 한 대로 공사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 설계 부분이 전체 공사액에 실제로 들어가는 그 수준은 10% 이내이지만 공사비 전체에선 30% 넘게 차지합니다.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큰 부분. 그런데 아직 한국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한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공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공사만 우리가 했을 뿐 그 안에 설계도, 강도, 재료 이런 부분은 모두 다 일본이나 카나다 업체, 미국 업체가 지정한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개념 설계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개념 설계, 선진국형 기술의 핵심인 고부가가치 기술의 핵심인 개념 설계는 어떻게 얻어갈 수 있느냐? 크게 네 가지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축적의 시간입니다. 축적의 시간이란 말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시도를 해본 상태에서 얻은 노하우라는 얘기죠.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시도를 해봤다는 얘기는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해보면서 실패하고 다시 복구하고 실패하고 다시 복구하면서 그 개념을 완벽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려면 외국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한국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외국의 평판을 나쁘게 얻을 수 있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축적의 시간, 시행착오의 기간, 거기에 그걸 계속 해볼 수 있는 내수시장이 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자본력입니다. 한 번 실패하면 그 돈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 돈이 사라지면 다시 돈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자본력입니다. 어떤 회사가 최근에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한국이 정말 큰 손해를 봤는데 그게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면 몇 조가 날라갔는데 일개 회사가 그걸 시행착오를 여러 번 하기에는 답이 없거든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하죠? 국가가 그걸 해버리는 겁니다. 잘 보시면 시간, 시행착오, 내수시장 교부, 자본력이 이게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1차 임가공 산업, 기술집약, 노동집약 산업에서 개념 설계에 들어가는 핵심 선진국형 경제로 상당히 빠르게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고속철도입니다. 고속철도, 이게 지금 이 조선일보 2015년 9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고속철도가 한국에 깔린 건 지난 20년 전이죠. IMF 때 그때 떼잡이 막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떼잡이를 받았지만 한국을 넘어서 한 건도 수출한 공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보다 늦게 시작해서 무려 7년 만에 미국의 고속철도 공사 시장에 진출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적인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2004년 이후 10년간 늘린 고속철도 노선이 351km인데 중국에서는 16,000km래는데 이것은 전 세계 고속철도 길이의 60%에 차지하는 겁니다. 60% 하면서 자기네들이 직접 개념 설계를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얻은 노하우를 계속 적용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진보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됐죠. 이러니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2015년 6월에 러시아의 첫 고속철도 사업을 따냈고 1년도 안 돼서 미국의 고속철도 사업을 또 떠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출한 양은 지금까지 5조 원, 무려 80여 개국에 수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도 이미 현대 로템을 통해서 떼제베의 그 고속철도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수출을 못하느냐? 고속철도 사업은 전동차만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선로를 깔고 선로의 각도, 기울기, 그 다음에 공사 부분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개념 설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아직 그걸 못 해본 겁니다. 오로지 전동차만 만들어 왔을 뿐이에요. 왜? 350km 공사했는데 어떻게 개념 설계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그걸 해내고 있어요. 왜? 전 세계에서 60%에 가까운 고속철도 깔아봤는데 그 안에서 노하우가 엄청나거든요. 중국은 이렇게 빠르게 급성장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를 다시 살펴보면 2015년 5월 3년 전에요. 중국 정부가 중국의 제조업을 노동 자본집약적 정통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스마트 산업, 즉 선진국형 산업 고도화 전략을 짜버린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 중국을 경제강국 대열에 합류시키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더 쉽게 얘기하면 밑에 나와있죠. 2025년에 세계 넘버원 기술 대국이 되겠다.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톰슨 로이터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경제 전문 회사, 분석회사가 분석해 놓은 기사를 보면 맨 위에 보세요. 중국의 내수시장 점유율, 이 해당 분야, 전기차나 하이테크 부품 분야에서 중국의 2020년, 25년까지 중국 시장 점유율을 최대 80%까지 늘리겠다고 한 전략이 2025에서 이걸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인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80%를 점유한다는 얘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버원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한 기술에서.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했지만 아주 강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글로벌 시장 경제도 있고요. 욕먹긴 싫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없습니다. 오로지 미국 국익 우선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제 강의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미국 수출 부분, 무역 흑자 부분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 합친 금액보다 많아요. 그런데 미국은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1,40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 한 말 있죠. 아니, 세계 넘버원인데 WTO에서 왜 중국에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이 뭐냐? WTO 가입 협상 당시에요. 중국은 그 당시 2098년인가 그때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되게 못 사는 나라였어요. 한국보다 한참 밑에였던 나라인데 이 나라를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국을 개도국, 개발도상국주의를 인정했는데 개도국주의를 인정하면 정부의 보조금을 인정하게 됩니다. 한국도 지금 농산물 부분에서는 개도국주의를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보조금이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의 수출 단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왜? 정부의 공짜 돈이, 이자 없는 돈이 들어오니 얼마나 싸게 됩니까? 그러면 미국 기업과 경쟁해서 중국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트럼프가 한 말 합니다. 야, 세계 넘버원 되겠다며. 그런데 무슨 개도국 보조금이야. 이런 거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나 최악의 경우 WTO 탈퇴해버릴 거야. 이게 트럼프입니다. 왜?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 넘버원이라는데 보조금 주면 되겠습니까? 불공정 경쟁이죠.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아주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 넘버원 되는 것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의 내수시장 규모와 자본력으로서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잡아야죠. 시간을 늦추기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요구합니다. 이런 최근에 중국 2025, 중국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 대해서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를 거는 것은 크게 이 안에는 핵심적인 4가지 요구사항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오케이.
인정. 1등 국가라면 그에 맞는 책임을 다하라. 수입도 늘려라. 니들이 미국에 5,500억 달러 정도 수출한다면 수입도 그 정도 해라. 언제까지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래? 그건 안 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만약에 그래 넘버원 인정할게. 그러면 그에 따른 대가도 지급해. 뭐냐? 지적재산권이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중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글로벌 도둑놈이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합니다. 세계 넘버원이 되려면 책임을 다해라. 지적재산권료도 당당히 내라. 한국의 삼성전자가 퀄컴에 얼마 내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게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한 얘기죠. 미국 시장이 탐이 난다면 이제 물건만 보내지 말아라. 니들 돈 들고 와서 미국에 직접 공장 지어서 생산해서 판매해라. 왜? 미국에 판매하려면 미국의 일자리도 늘려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죠. 옵쇼어라고 하나요? 미국의 기업들이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오고 하고요. 한국의 현대자동차나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미국에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관세 장벽을 높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미국에 직접 들어와서 공장 짓고 일자리 늘려서 그 늘린 만큼 판매해라. 그게 세 번째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최근에 북한과의 지금 현재 경제협력, 평화협상,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중국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너 아무리 네가 잘 나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협상하고 있는데 북한과 너무 앞서가지 말아라. 니들 때문에 북한이 우리 협상에서 약간 발을 빼는 상태로 놔두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크게 보면 이 네 가지를 트럼프 대통령은 요구하고 있고 이런 포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미국의 힘으로는 최소한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그 속도를 늦추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충분한 미국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전략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만약에 이에 대해서 중국이 만약에 나 못해 나도 붙어봐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딱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 이 얘기 언제 나왔죠? 김영삼 대통령 때 20여 년 전에요.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하고 헛소리 삑삑 할 때요. 김영삼 대통령이 과감하게 이런 얘기 했어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요. 금융실명제, 그 다음에 광화문 있잖아요. 옛날에 총독부 청사 없애버렸죠. 없애버리면서 일본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정책을 하면서 그 당시 국민 지지도가 90% 정도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즉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나갈 때 국민 감정은 일본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지도 높이 올라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중국을 갑자기 때렸던 건 아니고요. 미국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건데 미국 국민의 적을 중국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비토를 걷던 제도 언론조차 주류 언론조차도 이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실제로 중국이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내고 있고 미국의 가장 큰 가상의 적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를 강하게 나가도 주류 언론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주류 언론에서 뭐라고 할 수 없으니 당연히 지지도 올라갑니다. 지지도 올라가니 중간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높고 재선으로 갈 고속도로를 계속 뚫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지지율 우선 정책, 중국 때리기 정책이 통할 수 있을 때 딱 한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나에게 경제적 피해만 없다면. 이게 뭡니까? 주가 폭락이 돼서 내 주식에 피해만 입히지 않는다면 중국 때려라. 이게 현재 경제, 금융시장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중국이 이에 반응하면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고 지난 일주일간 그대로 보여줬죠. 그랬더니 중국이 주가가 폭락하면서 박살이 났죠. 그랬더니 중국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미 6월 말경고에 나왔던 게 두 개입니다. 중국 제조 2025 언급 취소해라. 야, 니 이걸로 떠들지 마라.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6월 26일에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얘기인데 중국 제조 2025 시진핑 어려에서 빼라. 왜? 미국 눈치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7월 9일 밤에는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관영 언론에서 트럼프의 직접 비난 하는 걸 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뭡니까? 미국에 직접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법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손자 아닙니까? 손자. 손자병법에 뭐라고 나와 있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기도 하고요. 싸움은 이길 싸움만 해라. 질 것 같으면 싸움을 하지 말고 도망가는 게 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손자병법을 읽고서 미국에 함부로 죄송합니다. 대들어서 한국이나 중국, 그 다음에 글로벌 주식시장에 피해를 미치면 안 됩니다. 왜? 질싸움이 뻔하거든요. 미국 눈치 바짝 보고 시장도 개방하고 지적재산권료도 내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때까지 바짝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좋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단 이런 기사, 트럼프에 직접 비난하지 말라고 하거나 중국 제조 2026 빼라는 거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중국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주 토요일에요.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미국의 실적 장세인데요. 2, 4분기 그 미국 기업의 실적 예측치를 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S&P 500기업 대부분 대기업이죠.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을 예측했습니다. 순이익이 1년 전보다 20% 높을 거라고 예측했다는 얘기는 실적 장세가 올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앞의 기사처럼 미국에 맞대응하지 않고 얌전히 있다면 새로운 상승 추세 형성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